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내방 열린 고시학원에서 간호관리학 강의를 맡고 있는 오정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8급 간호직 시험을 위해서 동기부여돼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고요. 또 저랑 함께 호흡을 맞춰가면서 3개월 동안 간호관리학을 함께 공부하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간호관리학 국가고시하고 간호관리학 우리 공무원 시험하고 일단 비교를 한다 그러면 예전에 간호관리학 국가고시 문제를 보시면 35문제로 지금 이제 문제가 바뀌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국가고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토탈 몇 문제죠? 20문제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뭐냐면 간호사, 간호역사, 그렇죠? 그래서 간호세계사와 한국사, 한국 간호사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거를 꼭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무원 시험에서는 간호사에 대한 거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지방에서 한 번, 두 번 정도는 나왔던 적이 있어요. 제2의 나이팅게일이라고 불리우는 서양 간호사는 누구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긴 있는데 사실 이 간호 역사에 대한 부분은 양이 굉장히 많고요. 단순 메모리들이 많고 연도별로 외워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물론 안 나온다는 보장은 못하는데 아직까지는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간을 에너지를 소비하느니 그죠? 다른 파트에 더 집중하셔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부분은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나머지 그러면 20문제 중에서 가장 우리가 간호관리라고 하는 게 뭐였죠? 우리 한다고 한다면 기획, 그 다음에 조직, 그 다음에 인사, 지휘, 통제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거죠. 이 부분.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게 간호사의 법적 의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가 거의 17에서 18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온다고 한다면 또 한 문제 정도가 나온다고 한다면 간호윤리 부분이 한 문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책에 보시면 전문직관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근데 전문직관은 거의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임상 경력이 계신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쉽게 간염 문제집 정도에 있는 것만 갖고도 풀 수 있는 문제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직관은 그렇게 집중해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0문제 중에서 대부분은 한 17, 18문제 이 정도는 거의 다 맞추세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한 문제가 항상 기출에도 어디에도 나오지 않은 문항으로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시험 자세, 준비 자세를 본다면 동기부여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생물, 그다음에 간호관리, 지역사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간호관리가 가장 세 과목 중에서는 점수를 획득하기가 가장 좋은 과목입니다. 그런데 시간 분배라든가 이런 걸 조정을 잘 못해서 오히려 간호관리에서 점수를 잘 확보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은데 간호관리에서는 거의 90에서 95점 아니면 또 문제 그때그때 난이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작년 지방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웠거든요. 그래서 100점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또 어떤 때는 서울이 보통은 더 난이도가 높아요. 근데 지방이 더 쉬울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서울의 난이도가 더 쉬울 때가 있어서 그때 따라 들리긴 하지만 평균 90에서 95점 정도 또 난이도가 쉬운 100점은 좀 맞으셔야지 쉽게 합격이라는 문턱에 올라가실 수가 있고요. 세 과목 중에서는 가장 점수를 많이 확보하셔야 되는 과목이 간호관리입니다. 그런데 간호관리가 쉽지 전공이니까 쉽지 그랬는데 문제는 어느 점수가 올라간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 올리기가 쉽지 않은 게 간호관리예요. 그 말장난 같은 거에 조금 많이 힘들어 하셔가지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서 속도를 조금 더 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출제 경향을 보시면 서울시는 간호관리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이 내시는 문제들이고요.
지방은 물론 5과목을 보긴 하지만 14년부터가 지방 문제들이 통폐합이 됐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14년 이전에는 어땠냐면은 뭐 대전, 부산, 충남 각기 다 따로따로 냈어요. 그런데 14년도부터는 지방 문제가 통합이 되면서 났다고, 그 다음에 수탁형대로 문제가 출제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년부터가 사지선다형으로 다 서울시 지방이 바뀌었었죠. 그전에는 서울시가 오지선다, 지방이 사지선다였었는데 15년부터는 사지선다로 출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탁으로 한다 그러면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문제랑 답이 다 오픈이 되는 경우죠. 그러면 문제도 여러분들한테 시험지도 문제도 제출되고 그다음 답도 쉽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뭐냐 그러면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비비꼬지 않아요. 쉽게 답을 유출할 수도 있고 해요. 근데 만약에 비수탁의 형태로 나오게 되면 문제 난이도가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그죠? 그리고 답을 비수탁으로 하면 공개를 안 하거든요. 작년도 서울시 문제가 2년 정도, 14년도부터 해서 서울시도 공개를 했어요. 했다가 15년도인가 언젠가 한번 중복 답안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또 비난 여론들이 많아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가 작년에 공개를 안 했어요. 왜? 공개를 하게 되면 계속 비비꽃 문제가 자꾸 나오면서 저희들이 이제 제기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중복 답안을 인정하게 되면 학생들의 문제에 대한 원망이 조금 많아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서 서울시가 문제를 공개를 안 하면서 올해도 서울시는 문제와 답을 공개를 안 하게 되죠. 지방은 계속 수탁 형태로 문제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의 문제 흐름으로 보면은 병원계, 의료계의 시대적인 흐름의 변화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인증을 받기 시작하면서 의료기관 평가 인증과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고요. 또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에서 제일 우선순위로 제시하고 있는 게 뭐였었죠? 환자 안전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의 환자 안전 문제, 그 다음에 간호단위 관리에서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저희 교재들을 이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쓰고 있는 강의 교재는 기출문제 등을 정리하여 재정리한 책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반드시 메모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기본책은 염영대 교수님이 쓴 간호관리학 책과 그 다음에 현문사 교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개정된 것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받았던 강의 유인물 있으시죠? 자, 이거는 뭐냐면 이 강의 유인물은 책에서 조금 더 보충해야 될 기본 책을 더 두껍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금 보충되어야 될 내용이라거나 아니면 설명보다는 그림으로 보면 빠른 이해가 도모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정리되겠고요. 최근 책들이 계속 개정되고 있죠. 그래서 2018년 초반에 나온 책까지 이번에는 개정해서 더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그 후에 나온 책들이 있으면 또 추가로 여러분들한테 강의 유인물로 드릴 거니까 수업 시작 전에 강의 유인물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랑 처음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계시죠? 오늘 처음 뵈신 분들. 자, 저랑 3개월 정도 기본 개념을 가지고 공부를 할 건데요. 지금은 다른 책 보지 마시고요. 학원책을 3개월간 꼭 이 내용만큼 완벽하게 메모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 수업과 그 다음에 간협 문제집이 있을 겁니다. 간협 문제집이 최근 개정되어서 17년에 새로 나온 간협 문제집 책이 있는데요. 공무원 공부하시는 분들의 가장 기본 문제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 구입하셔서 오늘 배운 내용만 공부하세요. 그러면 몇 페이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본 학원의 기본서와 그 다음에 기본 간협 문제집 기본 내용, 그죠? 그것만 꼭 반복해서 저를 다 같이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공부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간협 문제집을 합격자 쓰기 보시면 5번 이상 풀었다.
또 어떤 분들은 시간이 없어서 한 번도 안 풀었는데 합격했다. 그거는 개인차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건 판단하셔야지만 공무원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본 문제집은 간접 문제집이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랑 3개월 공부하시면 공부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3개월 정도 공부하시면 사실 수업 시간에 불러드리는 것도 많아서 쓰기 바쁘시고, 아, 오 선생님 스타일이 오늘 이렇구나. 오늘 수업 패턴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따라가기 바빠요. 왜? 중요한 건 저장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이해 수준으로 가는 거지. 3개월 정도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풀어보시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다음에 3개월 뒤에 기본 공부 끝났다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러면 어떨 때가 더 점수가 많이 나올까요? 처음 볼 때랑 3개월 지나서 시험 문제 한번 풀어본 거랑. 오히려 3개월 공부하고 시험 문제 보잖아요. 더 틀리세요. 왜 그럴까요? 완벽하게 내 것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막상 문제를 받아들이면 혼돈이 더 많이 와요. 어설프게 한 게 더 무섭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최소 2번은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한 번 더, 지금 앉아 계신 선생님 중에 저랑 2사이클째 돌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쓰세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외우시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러셔도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저랑 3개월 시리즈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인강을 신청하셔갖고 속도 빨리 빼셔서 공부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셀프 스터디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최소 2번은 사이클을 돌리셔야지 완벽하게 내게 되고, 내가 수업 시간에 어떤 문제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했던 것들이 2번째 공부하실 때 이해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길게 잡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최소 6개월은 기본 교재를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지만이 확실하게 내 것이 된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보시면 뒷페이지, 각 단원별 뒷페이지에 보시면 기출문제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 서울시 시험은 안 봤죠, 올해 거. 그래서 올해 지방 문제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 기출 문제는 반드시 풀어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출 문제에서 한번 나왔던 문제들이 안 나올 것 같죠? 아니에요. 또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기출 문제 유형 패턴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또 기출 문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 중요점이 무엇인지, 출제 경향이 어떤지를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문제가 아주 비슷하게 반복 출제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문제풀이의 머스트는 뭐다? 기출문제풀이는 꼭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해설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드렸으니까 참조해서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강의 유인물을 실관과 관련된 강의 유인물 인강에도 똑같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강의 유인물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작 전에 또 OX 문제, 실강 문제를 드릴 겁니다. 이번 수업하고 나서 다음번 수업 들어올 때는 앞서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OX 문제로 풀이할 수 있도록 20에서 30문제, 상황에 따라 약간 틀리긴 해요. 그래서 25문제인가 거기에서 30문제 정도로 OX 문제를 드리는데, 그거는 절대 비비공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답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OX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거는 다 맞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본 베이직한 개념들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인강에 참여하고 계신 선생님들께는 그 인강에 보시면 자료실에 올려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실에 있는 내용을 미리 출력하셔서 준비하셔서 수업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의 내용에 대한 질문들이 있으실 건데요. 실강에 참여하신 선생님들께서는 바로 쉬는 시간에 저에게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인강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거기 인강에 강의 질문방이라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빠른 시간 내에 글을 올려드리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한 가지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린다면은 답까지 하나만 올려주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문제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답을 골라야 되는데, 문제 1, 2, 3번 중에 하나만 올려놓으시고 OX입니까를 물어보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문제 전체를 그냥 사진 찍어서 올려줘도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 전체를 올려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어떤 동일한 질문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혹시 다른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올려놨는지 한번 검색하시고 올려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강의 내용과 관련되는 것만
올려주세요. 타 출판사 문제집에 대한 오답 확인은 저에게 하실 필요는 없으시죠. 그건 해당 출판사로 문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전체적인 강의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의 목차를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목차를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외워야 되는데 이 흐름을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으시죠. 왜냐하면 하다 보면 저절로 다 외워지는 것이에요. 근데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자 그러면 1장 보시면 간호관리의 이해죠. 그래서 간호관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관리가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들이 쫙 나오고요. 그 다음에 관리학자들 이야기가 나올 거고, 그러면 간호관리가 무엇이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간호관리의 이론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간호관리의 그 이해에서는 보통 평균 한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획입니다. 기획은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요.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있는데 1절에서 4절까지는 한 문제 정도 많이 나온다 그러면 물론 기획, 조직, 인사 이런 데서 각각의 두세 문제씩은 꼭 나와요. 그런데 기획에서 많이 나온다면 1절에서 하나, 2절에서 하나, 뭐 의사결정에서 하나, 재무관리에서 하나 많이 나오면 4문제까지도 기획 파트에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의사결정, 재무관리에서 2문제 정도까지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조직도 2문제 정도는 나오고 있는데 의외로 조직은 내용은 많아요. 그런데 외우기 쉽고 간단하고 명확해요. 그래서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인적자원 관리가 점차 비중이 높아지고 있죠. 왜요? 사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의 문제를 본다면 기획과 조직에서 많이 나왔다고 본다면 최근에는 인적자원 관리와 지휘 파트에서 문제가 제법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휘는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뭐였죠? 리더십과 동기부여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리더십의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동기부여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각 학자들이 말한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통제는 한 문제 정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예전 책들을 보면 1절과 2절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한 문제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의료의 질관리, QA와 TQM을 구별하는 문제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면 인증평가가 강화가 되면서 3절, 4절이 추가가 됐죠. 그래서 최근 3, 4년 동안에는 의료기관 인증제도와 환자 안전과 관련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의료기관 인증 문제가 14년부터 계속 해년마다 한 문제 이상씩은 나오고 있고요. 또 관련해서 환자 안전에 관한 문제가 15년부터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출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호단위 관리 실제에서는 사실 공무원 시험에서는 간호단위 관리 실제는 중요하지는 않아요. 국가고시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공무원 시험에서 중요하다 그러면 어떤 거죠? 안전관리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안전관리와 관련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간호관리와 법적 측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트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왜냐하면 법률적인 용어들이 나와서 그렇긴 하는데 여기에서도 최근 문제들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간호관리에서도요, 여러분 의료법들이 출제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뒷페이지에 보시면 의료법, 그 다음에 의료법 시행 규칙, 그 다음에 의료법 시행령 관련해 갖고 다 올릴 수가 없어서 특히 간호와 관련 부분들을 따로 발췌해서 올려드렸거든요. 근데 이걸 보니까 어떤 분이 표정이 바뀌세요. 이런 것도 외워야 되나. 그런데 공부 3개월 정도 시리즈 공부 끝나시고 그걸 읽어보면 전혀 어렵지 않으세요. 최근에도 의료법과 관련된 문제가 또 하나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공부가 다 끝나신 한 번 정도, 2번 정도 스크린이 다 되신 분들은 편안하게 누워서 보실 수 있어요. 한 번 정도 이상은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의료법이랑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 규칙을 따로 부록으로 넣어놨었고요. 그래서 의료법 관련해서 문제가 여기에서 증가가 되고 있는데 15년도 서울시 문제에서는 의료법이 아니라 간호관리 법적 측면에서 2문제 정도가 나왔었죠. 지방에서는 3문제 정도도 여기서 출제된 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마케팅인데요.
14년도까지는 좀 어렵게 나왔어요. 13, 14년도까지는 어렵게 나왔었는데 그 어렵게 나왔던 부분이 뭐였을까요? 서비스의 마케팅의 개념에서 4P에 대한 문제들이 제법 나왔었는데 조금 실제적인 예를 들면서 깊게 들어갔었어요. 그렇다가 평가 인증 문제가 나오면서 지금 잠시 쏙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간호정보 시스템은 우리 컴퓨터 정보기술이 발달되고 컴퓨터 기술이 발달되면서 나왔던 문제이긴 하는데요. 최근 10년 이후엔 딱 한 번 나왔어요. 서울시와 지방 문제 중에 한 문제씩 좀 나온 거고 최근에는 문제는 거의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호윤리 부분은 한 문제 정도 나오고 있고요. 간호윤리 강령이 4차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3년도에 4차 개정이 돼서 그 후에 13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15년도 지방 문제에서 한 번씩 나오고 있죠. 그래서 윤리 문제도 한 개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간호 전문직은 거의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느낌으로도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들로 출제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록의 의료법, 그 다음에 의료법 시행규령, 시행규칙. 그래서 2018년 초반까지 바뀐 개정된 걸로 올려드렸으니까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이 문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1장 간호관리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1절 간호와 관리의 개념. 간호가 무엇인가, 관리가 무엇인가 공부를 하겠죠. 기본적인 정의 개념을 하고요. 2절에서 그러면 간호관리의 특성, 정의는 무엇인가가 나오고요. 각 학자들이 말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관리학의 이론들이 정립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1절에서 간호의 정의는 거의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간호가 무엇인지는 아셔야 되겠죠. 제가 1학년 때 간호학개론 공부하면서 이거 하면서 질렸던 것 같아요. 각 학자들이 말한 우리 4가지 패러다임이 있었죠. 간호가 무엇이냐, 건강이 무엇이냐, 사람이 무엇이냐, 환경이 무엇이냐, 학자별로 정리한 걸 외우다가 되게 막 힘들어했던 기억이 나는데 최소한 간호에 대한 정의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의했으니까 이건 흐름으로도 넘어가셔도 되고요. 한 번 읽고 끝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나이팅게일에서 자,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나이팅게일이 강조한 건 무엇일까요? 나이팅게일이 강조한 거. 환경이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간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나이팅게일이 유명해지게 된 사건이 크리미아 전쟁이었죠. 근데 그 전쟁이 일어나서 군인들 사망률이 거의 40에서 50% 정도 됐었대요. 근데 나이팅게일이 거기 가서 보니까 너무 처참한 거예요. 병원이라는 환경이.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환경을 업그레이드하기 시작한 거죠. 공기순환 시키고 침대포 깨끗하게 하고 환자 개인위생을 첨가하고 그 다음에 환자들의 영양 문제, 급식 문제 해결하고 뭐 이렇게 다 바뀌었대요. 그랬더니 사망률이 엄청나게 줄어들면서 나이팅게일이 이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적 치유 과정, 환경 개선이 자연적인 치유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자연적인 치유를 돕기 위해서 환자를 최상의 상태로 보존하는 거. 왜요? 사람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존재하는 환경을 바꿔주는 게 간호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리디아 홀이라는 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돌봄, 핵심, 그 다음에 치료 3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돌봄이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돌봄을 하나의 안위도모의 요소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핸더슨은 14가지 기본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환자가 필요로 하는 의지, 지식, 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를 간호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도와주는 행위 14가지를 정의했어요. 근데 그 14가지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실제 우리가 병원에서 했던 일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게 뭐였죠, 여러분? 바이탈 사인, IO. 그쵸? 그 다음에 환자 백메이킹, 그 다음에 시트 체인지, 개인위생, 그 다음에 아이오 체크하고, 뭐 상처 관리하고, 개인위생 관리하고, 뭐 이러한 것들이 전부 14가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4가지 행위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
로저스는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 에너지가 교환되는 것이 경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오렘은 자가간호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가간호에 필요한 요구들을 충족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 다음에 로이는 적응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건강과 질병의 상황에 있어서 개인의 적응 능력을 어떻게 증진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간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외워야 될 거는 다음 페이지 7번이겠죠. 제가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은 말이 머스트입니다. 별표 많이 하세요. 이거는 진짜 완벽하게 외우시고 그만큼 출제 빈도수가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번은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자, 우리 개인, 가정, 지역사회를 간단하게 말하면 간호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호 대상인 개인, 그 다음에 가정,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그 다음에 우리 항상 많이 들었던 말이 뭘까요? 건강회복, 질병예방, 건강유지, 증진 이거 있었죠? 이게 뭐예요? 간호의 목적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거에 필요한 지식, 기력, 자원을 갖추도록 직접 도와주는 활동, 간호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한간호협회에서 정의한 간호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보세요. 그럼 간호관리학적 관점에서 간호를 뭐라고 하느냐? 여기에서 두 줄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한다면 어디다 동그라미 하면 좋을까요? 조직이요. 관리는 나중에 또 공부하시겠지만 관리든 행정이든 항상 조직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대표적인 특성이에요. 그래서 간호관리학적인 측면에서 관리에 대한 정의는 간호에 대한 정의는 건강과 관련된 조직에서 제공된 서비스다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런 흐름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리가 무엇이냐, 행정이 무엇이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관리의 정의는 별표 많이 하세요. 가장 난이도 하 문제죠. 그래서 관리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은 옳지 않는 것은 옳지 않는 게 더 많겠죠.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잠깐 보더라도 1번부터 9번까지 보더라도요. 어떤 말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을까요? 그렇죠. 관리를 왜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조직의 목표 달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목표 달성을 다 빼보세요. 그럼 어렵지 않죠.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뭐한다? 구성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영향을 주는 과정이다. 또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을 배치하고 조정하고 이끌어가는 과정이다. 또 개인과 조직이 자원을 활용하여 함께 일하는 과정이고 공식적으로 정해진 역할을 주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계획, 조직, 지휘, 통제하는 과정이다. 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관리에 대한 정의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오른쪽 페이지 8번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 기획의 계층화에서 목표 배우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걸 구별하실 필요는 없어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의 조력, 자원을 활용해서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호관리 과정이 뭐냐? 그러면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를 과정이라고 이야기하죠. 과정이면서 뭐 한다고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 설계, 유지하는 것을 관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번 문항은 기본으로 외우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리의 특성도 별표 많이 하세요.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제1번 관리는 조직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아까 그래서 우리 왼쪽 페이지에 관리론적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건강과 관련된 뭐라고요? 조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중요시한다고요. 물적 요소를 중요시하는 것보다 사람을 더 중요시한다. 왜? 관리는 구성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중요시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하기 위해서 관리의 궁극적인 게 뭐라 그랬죠? 목표 달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목표를 추구한다. 목표를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목표 지향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음에 네 번째 자원의 기술적인 활용을 자원을 잘 활용해야지만이
목표 달성하겠죠.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과정인 동시에 기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정을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가 앞쪽에서 목차에서 보시면 기획에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계획의 계층화, 그 다음에 재무관리, 또 뭐 있었죠? MBO, 그렇죠? 시간관리, 뭐 이런 것들이 있었었죠. 기획의 뭐 개념. 그 다음에 조직에서는 조직화, 그 다음에 조직구조, 조직문화, 뭐 이런 것들도 있었었고요. 인사에서는 확보관리, 개발관리, 유지관리, 뭐 이런 것들이 있었었죠. 그 다음에 지휘에서는 동기부여, 그 다음에 리더십, 그쵸? 인파워머링, 뭐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고, 의사소통이 있었을 거고, 갈등관리. 통제에서는 TQM, 질관리 이런 게 있었을 겁니다. 이게 다 하나의 기능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정인 동시, 과정이라는 거는 이거를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과정인 동시에 밑으로 가는, 이게 기능에 속하는 것이죠. 이거를 지금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공부하시다 보면 다 외워져요. 그래서 과정인 동시에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적인 환경 내에서 이루어지는 구성원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집단적인 노력이다가 관리의 특성입니다. 자, 그러면 가끔가다 관리와 행정을 구별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행정을 물어보지는 않아요. 왜냐면 관리학이 행정학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행정학파랑 관리학파랑 서로 싸웁니다. 행정은 행정학파는 행정이 더 우위 개념이다. 관리학파는 관리가 더 우위의 개념이다라고 싸우는데 최근에는 관리 이꼴 행정이라고 같이 동등한 개념으로 놓고 보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행정 보시면 행정의 일반적인 정의도 비슷하죠.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체계적이다, 합리적인 수행 방법을 사용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행정에서는 쉽게 말하면 공행정하고요. 그 다음에 사행정하고 나눕니다. 공행정은 말 그대로 나라에서 하는 거, 정부에서 주도하는 거를 공행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행정을 우리 쉽게 말하면 병원, 각각의 병원들을 사행정,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관리활동을 사행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행정학파들은 행정이 관리보다 더욱 상위 개념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행정과 사행정, 그래서 이렇게 구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쉽게 말하면 사행정은 병원들에서 하는 관리활동을 사행정이라고 분류한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행정의 구성요소 4P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펄슨이에요. 그러면 위에 관리의 특성에서 펄슨은 어디에 속할까요? 인적 요소를 중요시 한다. 여기에 펄슨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목적은 어디에 들어가요? 펄펄스는. 조직의 목표를 추구한다. 이게 펄펄스겠죠. 그 다음에 장소는 조직 내에서 이루어진다. 플레이스가 그쪽으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프로세스는 과정인 동시에 기능이다가 프로세스가 들어가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행정의 4P는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바로 위에 OM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OM은 아직까지 문제 한 번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사람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사람을 중요시 하니까 여러분 펄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man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원을 어디가 있지? 4번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의 기술적인 활용을 요구한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물자, 마테리얼, 머신. 그죠? 그래서 물자와 기계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마케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금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머니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장소의 개념인 시장, 마켓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4P와 OM을 구별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관리와 행정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별표 많이 하세요.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데요. 자, 공통점은 뭐예요? 관리와 행동을 같은 개념으로 본다고 했었죠. 그래서 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관리의 특성에서 아까 어디에 들어가는 거지? 조직의 목표를 추구한다 개념이죠.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고요. 과정상 관료제적인 성격을 띄운다라고 되어 있는데 관료제를 다른 말로 하면은 계층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층, 층층제를 만든다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간호사로 일했을 때 담았던 간호부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하나의 계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계층으로 만들어진 것을 관료제라고 있죠. 그래서 관리든 행정이든 조직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관리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통적인 특성은 관료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물적 요소보다는 사람을 굉장히 중요시 한다라는 세 가지 공통점은 꼭 외우셔야 되겠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뒷페이지에 있는 차이점입니다. 자, 관리와 행정의 차이점을 물어보는데 가장 난이도 하 문제는요. 차이점의 카테고라이즈를 물어보기도 해요. 그죠? 관리와 행정의 차이점이 어떤 것들이 있냐, 이게 시험 문제였었죠. 그러면 큰 소리로 가장 왼쪽에 있는 것 5가지만 읽어보실까요? 네, 이거에 따라서 관리와 행정을 나누게 되죠. 자, 그런데 어렵지는 않은데 요즘 패턴은 관리는 하고 행정은 그러면서 문장을 바꾸면서 주어를 바꿔놔 버려요. 그래서 요거를 다 길게 외우셔야 되는데, 자, 쉽게 말하면 행정은 아까 뭐죠? 나라에서 하는 공행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관리를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사행정의 개념이에요. 자, 목표. 나라에서 하는 행정은 불분명하고 복잡한 목표를 추구한다. 왜 그럴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불분명할까요? 모든 국민들한테 이걸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되죠. 근데 국민들의 경제적인 레벨, 교육적인 레벨이 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목표를 제시할 수가 없어요. 막연하게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병원은 분명하고 단일한 목표를 추구한다. 그럼 병원에서 추구하고 있는 목표는 뭘까요? 환자에게 양질의 최고의 서비스와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는 게 아주 분명하게 나오죠. 한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행정은 정치 권력이 바뀌면 집권층이 바뀌게 되면 여당이죠. 당이 바뀌게 되면 뭔가 막 바뀌죠. 정책들이. 그거죠. 그래서 정치 권력을 포함하고 있고요. 법과 관련되어 있게 된 강제성이 있게 되죠. 지키지 않으면 안 되죠. 그렇지만 그거에 비해서 병원이 정치 권력하고 연계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병원은 정치 권력은 조금 더 떨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독점성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행정이 갖게 되죠. 왜냐면 독점성, 다른 말로 하면 독과점이죠. 여러분, 담배공사라 그러나요? 제가 담배를 안 펴서 모르겠는데 담배 만들어낸 데가 한 회사밖에 없죠. 가스공사는 하나, 전력공사 하나. 경쟁하는 상대 있어요? 없어요? 걔네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점성이 높기 때문에 하나밖에 존재밖에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할 필요가 없다고요. 경쟁성은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병원은 여러분 여기가 영등포구잖아요. 영등포구 안에 병원들 엄청 많죠. 그럼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고 경쟁에서 떨어지면 병원은 문 닫는 그렇죠?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성을 도모하고 능률성을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점성은 행정이 강하고요. 능률성을 따지는 것은 관리라는 것입니다. 법령에 의한 제약은요. 나라에서 정한 거 안 지키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법령의 제약을 엄격히 받는 것은 행정이에요. 그렇지만 병원은 법령의 제약은 좀 떨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평등성은, 자, 행정은 고도의 합법성이 요구된다. 법 앞에서는 모두 평등해야 되죠. 온 전체 국민을 상대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병원은 평등성이 조금 떨어지게 되죠. 여러분들 보세요.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은 주로 어디로 가요? 꼭대기층, VIP층, 그 다음에 VVIP층. 그렇죠? 그런 데를 가서 병원에 돈을 많이 지불하는 대신 조금 더 최상의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경제력이 좀 떨어진 사람들은 이제 병실, 다인실을 쓰게 되면서 병원, 사실 솔직히 이제 지금은 의료보험이 적용이 돼서 많이 싸졌죠, 상급병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2인실 들어가기 겁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1인실 같은 경우는 지금 보통 대형병원, 큰 병원들이 1인실 병실료만, 사용료만 4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어떤 환자분들이 그러세요.
병실료가 병원비보다 더 비싸다고. 수술 비용보다. 그죠? 어쩔 수 없이 1인실에 입원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등성이 덜 강조되는 거는 관리라는 것이죠. 돈을 많이 내는 사람한테는 조금 더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조금 떨어진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조금 그런 상황. 그래서 평등성이 덜 강조되는 건 관리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관리와 행정의 차이점들이 굉장히 문제에 많이 나와요. 근데 어렵진 않아. 이것만 확실하게 외워놓으면 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관리 과정과 관리 기능에서 학자들이 관리 과정을 구분해 놨는데 어렵지는 않아요. 자, 간단하게 외웁시다. 페이얼은 행정이라는 말을 처음 썼어요. 그러니까 관리라는 말을 처음 썼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은 고전적 시대의 사람이에요. 나중에 공부를 하시겠지만 고전적 시대의 사람은 사람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봤다는 거예요. 사람을 목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획조직 이게 가장 현대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페이얼이 말할 거는 어떻게 정리했어요? 기획, 큰 소리 한번 읽어보실래요? 기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 사람이 빠져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사람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죠. 그 다음에 교육하고 교육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포스트 CORB. 그래서 기획, 조직, 인사, 지휘.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갔어요? 조정, 보고, 예산이 들어갔죠. 그래서 7가지 단계로 나눴고 현재 하고 있는 5단계가 메리노 토민, 마르키스, 휴스턴이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길리스는 그 앞에 뭐가 들어갔어요? 자료 수집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점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유인물에 잠깐 찐 첫 페이지에 그래서 관리와 리더십의 차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도 공부하셨던 선생님들은 아실 거고요. 지금 이거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리더십은 G 파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할 거예요. 그때 나왔던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자, 관리는 뭐라고 그랬죠?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들을 잘 조정해서 사용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관리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책임을 갖는 사람을 관리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관리자이기 때문에 관리라는 거는 조직 안에서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직이나 기관에 중점을 둔다, 시스템이나 기관, 구조에 중점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리더십은 사람들을 어떤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이드하고 영향력을 주는 능력, 그리고 그다음에 리더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 리더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하게 만드는 사람을 리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리더십은 여러분들 공부하셨던 선생님, 조직 안에서도 리더십이 있을 수 있지만 조직이 없어도 조직 밖에서도 리더십은 펼칠 수 있다라고 수업 시간에 했을 겁니다. 그때 흐름 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리더십은 관리자는 조직에서 주어지는 뭐에 포커스를 두는 게 관리자라고 그랬었죠? 권한. 그쵸? 수간호사라는 직위에서 부여하는 권한을 주는 사람들이 관리자예요. 그래서 아까 시스템이다, 구조다, 조직이나 기관에 중점을 둔다라는 게 관리였다면 리더십은 사람들의 인간관계에 기초한 신뢰에 포커스를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G 파트에서 다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관리가 나오다 보니까 다시 한번 제가 유인물로 드렸고요. 다음에 책을 보시면 다시 7페이지로 오세요. 관리 기능은 별표 많이 하세요. 물론 공부하시다 보면 이건 다 외우시겠지만 우리 관리가 어떤 단계다? 5단계 기획조직, 인사, 지휘, 통제라고 했었죠. 그래서 앞에 첫 번째 나왔던 것들이 전부 개념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간호관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개념이에요. 각각의 개념. 그러면 기획의 개념, 조직의 개념, 인적자원관리의 개념, 지휘의 개념, 통제 개념들을 써놨고요. 제일 밑에 있는 게 뭘까요? 관리의 특징이 과정이면서 동시에 뭐다? 기능이다. 제일 밑에 게 기능들을 써놓은 거죠. 근데 지금 처음 하시는 선생님들은 막 이거 인상 쓸 필요 없어요. 하시다 보면 다 외워져. 왜? 기획 파트를 들어가면 또 기획에 대한 정의 다시 한번 정립할 거거든요. 아, 이게 기획이구나 정도를 아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기획 보세요. 자, 기획은 뭔가를 정하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뭐를 정해요? 육가원칙.
우리가 조직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거를 언제 시행할 것이냐, 이거를 어떻게 시행할 거냐, 이걸 누가 진행을 할 거냐, 육가원칙이죠. 그거에 대한 거를 기획은 사전에 해요, 사후에 해요? 그렇죠? 당뇨 교육 프로그램 기획안을 만들어 오세요. 그러면 어때요? 시행하기 전에 어떤 기획을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육가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행동 방향을 정하는 게 기획입니다. 또 기획의 계층화라고 이야기를 또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리을 보세요. 기획의 계층화. 기획의 계층화에서 우리 뭐 하죠? 순서 공부하셨을 겁니다. 또 공부하실 거고요. 제일 먼저 뭘 정하는 거였죠? 목적, 신념이죠. 목적이죠. 그 다음에 목적, 그 다음에 철학, 목표 이런 걸 정하는 거죠. 그래서 기획은 뭔가 설정하는 게 키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념, 목표를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는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선택하는 걸 기획이라고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성과와 결과 측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단계다. 3번이란다. 디귿번 별표하세요. 이것도 실제 시험 문제였었죠. 자, 우리 통제에서 공부하셨을 겁니다. 통제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다? 통제 순서. 표준 설정, 기준 설정이죠. 근데 그 표준 기준 설정이 통제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발췌된다? 기획에서 만들어진 거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과와 결과 측정을 위한 평가 기준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기획안에서 어떤 틀이 아까 육가원칙 만들어지죠. 목표는 어떻게, 목적은 어떻게 하고, 목표는 무엇이고, 이걸 누가 하고, 어떻게 하고,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정하게 되죠. 이거 통제 시에 이거를 만들어진 기준을 정하는 게 기획 파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귿번 문항이 시험 문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은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기획의 계층화, 의사결정, 재무관리, 시간관리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조직은 기획에서 만들어 놓았던 것을 어떤 프레임워크를 틀을 만들어가는 단계가 조직입니다. 공식적 구조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자원을 조정 분배, 정책 절차를 정하고 직무를 서술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자격을 정하는 일을 조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조직의 기능은 조직화, 조직구조, 조직문화, 조직변화 등을 이야기합니다. 인적자원 관리는 말 그대로 사람을 인력을 조달하는 거죠. 뽑는 거죠. 인력을 뽑고, 그 다음에 배치하고, 유지하고, 개발 관리하는 것들이, 인적자원 관리 기능이고요. 직무 확보, 개발, 보상, 유지 관리, 노상 협상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G는 구성원들이 조직 목표를 달성해서 리더십을 펼치고 동기부여한다. 그래서 지휘 그럼 가장 핵심 단어가 동기부여,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니은이 기능에 속하는 것이죠. 리더십, 동기부여, 집단관리, 의사소통, 자기중장 행동, 갈등관리, 스트레스관리 다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보세요. 무엇을 할 것이고 계획을 하고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조직을 하고 그 직원에게 업무를 할당한다까지가 뭐예요? 기획.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하는 건 기획이죠. 그 다음에 그 일을 어떻게 할 건지 조직을 한다? 조직. 그 다음에 직원에게 업무를 할당한다? 인사예요. 그렇죠? 할당한 다음에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업무를 지시하는 게 뭐다? 지휘라는 것입니다. 통제는 표준을 정한 다음에 그 표준대로 잘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통제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설정, 성과 측정, 교정활동, 재무감사, 질감사 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정의와 기능들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유인물에 보시면 5가지 주요 관리 기능이라고 표로 그림인가요?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기획조직 인사 지휘 통제로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특히 제가 여기서 문제를 낼 때 많이 낸 것 중에 특히 통제에서 마지막 땡 한번 봐보세요. 향상을 위해 실행 계획을 개발한다. 그쵸? 자, 책에서 한번 봐보세요. 책의 7페이지에서 기획에서 첫 번째 줄 옆에 업무 성과를 향상하기 위해 실행 계획을 정하는 것이다. 자, 이 문장을 냈더니 다 오답으로 가세요. 어디에 들어가냐? 그랬더니 다 어디로 썼을까 여러분들이? 기획으로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이 문항은 조금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오면 통제에 들어가는구나. 그림에서도 보시면
통제 제일 밑에 봐보세요. 향상을 위해서 실행 계획을 개발한다. 그림이죠. 그래서 그런 말들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들었는데 거의 많이 틀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뻤어요. 그죠? 틀릴 수 있는 확률을 좀 줄여드렸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생산성, 효과성, 효율성입니다. 자, 생산성 별표, 아니, 4번은 별표 많이 하시고요. 근데 시험 문제는 생산성을 물어보기보다는 9페이지에 동그라미 몇 번인가요? 3번. 효과성과 효율성의 특징, 표 그려져 있죠. 그죠? 이거를 완벽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생산성, 효과성과 효율성을 보시면, 자, 생산성 보세요. 최대 관리의 최종 목표는 최소 자원을 투입하여 최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생산성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표 보세요. 투입분의 산출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생산성도 자원을 최소한으로 투입을 적게 한다고. 그 다음에 아웃풋을 높게 한다. 그렇죠? 최소화로 하고 얘를 높게 해야 생산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투입분의 산출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이나 조직이 수행한 업무의 양과 질을 자원 활용의 정도를 고려해서 측정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걸 다시 말한다면 뭐라고 쓰죠? 밑에가 뭐가 들어가요? 자원 활용 정도. 자원 활용 정도를 최대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원을 적게 쓰고, 그 다음에 수행한 업무의 양과 질을 최대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생산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A그룹과 B그룹이 있어요. 간호사 4명이 환자 40명을 보는 것과 간호사 2명이 환자 30명을 본다. 그러면 생산성을 따질 때는 어느 그룹이 더 생산성이 높은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B. 자, 간호사 1명이 몇 명을 보는 거죠? 10명. 그러면 간호사 1명이 여기는 15명. 그러면 이 조직이 훨씬 더 병원의 입장에서는 얘가 더 생산성이 있는 조직으로 보죠.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조직은 A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생산성을 그게 보시면 되겠고요. 3번.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꼭 기억하시고요. 3번이 시험 문제에 나오긴 했는데 지방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근데 지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지역이 지방이 다르게 문제가 나왔을 때 지방별로 난이도가 굉장히 천차만별이었어요. 아주 쉽게 나오는데 이상하게 나온 거 있었었는데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근데 어렵지는 않죠. 동일한 투입량. 자, 투입을 동일하게 투입하면 어떻게 되지? 얘를 높이면 생산성이 올라가게 되죠.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동일한 투입량으로 산출량을 증가시키거나 산출량을 동일하게 하면 얘를 감소시키면 당연히 생산성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지방 이상한 문제도 있었어요. 난이도 한 문제.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업무 성과 측정에 있어서 생산성을 따질 때는,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4번, 5번은. 그 다음에 효과성과 효율성을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자, 효과성은 아까 뭐와 관련되는 거였었죠? 아웃풋과 관련되는 거예요. 효과성을 따질 때는. 그죠? 그래서 산출량, 목적을 달성했느냐, 결과가 얼마나 최대화, 극대화가 됐느냐를 보는 게 효과성입니다. 그 다음에 효율성은 얼마나 자원을 적게 썼느냐라는 게 효율성이에요. 그래서 능률성 동그라미 하세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을 얼마나 잘 사용했는지 측정하는 개념, 능률성을 따진 게 효율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 표 보세요. 자, 차이를 비교해냈죠. 요 땡땡이만 외우시면 시험 문제 틀릴 일 없어요. 자, 15년도 지방, 16년도 지방. 최근에만 제가 설명할 거예요. 뭐 15, 16, 17? 요 정도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문제 뒤에 기출문제 다 있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나왔던 15년 지방, 16년 지방에도 또 이런 문제가 나왔었죠. 자, 효과성은 아웃풋과 관련된 일이에요. 그래서
일 자체가 올바른 거냐를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효율성은 올바른 일이 아니라 그 일을 올바르게 수행하면서 따라왔느냐는 거죠. 그 차이. 그 다음 조직 목적 달성 여부와 관련되는 게 뭐다? 효과성. 효율은 앞에 항상 투입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산출에 대한 게 아니라 투입에 대해서 산출을 측정하는 거. 그 다음에 환경과의 관계의 질, 대외지향적 개념은 효과성. 그런데 효율성도 보세요. 즉 업적의 질에 대한 측정치는 뭐예요? 이거는 효과성이에요. 그쵸? 업적 질만 따지면. 근데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기술 수행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그쵸? 기술 수행과 관련해서 목적의 질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효율성으로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목적 달성은 당연히 효과성, 장기적인 거, 그 다음에 산출물 생산하는 거, 결과를 최대화하는 거, 측정하는 건 전부 효과성의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효율성은 항상 투입이라는 말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투입과 산출 간의 관계, 최소한의 자원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거, 단기적인 거, 투입물의 양과 질을 산출물의 양과 질과 비교하는 거, 수단을 측정하는 거, 비용을 최소화하는 거는 전부 뭐다? 효율성. 그렇죠? 이거는 완벽하게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밑에 보세요. 효과성과 효율성에 비교해서 제가 24책에서 이걸 드렸는데 가끔씩 그 얘들을 문제를 드렸더니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보세요. 먼저 고효율성, 고효과성은 뭐야? 쉽게 말하면 효과성이라는 건 목표를 달성한 거죠. 그 다음에 고효율성은 자원을 잘 적절하게 이용한 거죠. 그래서 올바른 목표죠. 아까 효과성이 올바른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목표를 추구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을 잘 사용하는 거. 그럼 예를 보세요. 고객이 사고 싶어 하는 게 조직에서는 목적이겠죠. 그렇죠? 고객이 사고 싶도록 만드는 거. 그렇죠? 그래서 목표를 추구했던 거. 고객이 사고 싶어 해. 근데 가격이나 질적인 거에서도 괜찮아. 그렇죠? 그래서 가격과 질적인 면에서 사고 싶어 하는 제품을 고효율성, 고효과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상대적으로 저효율성, 저효과성은 목표 달성했어요? 안 했어요? 그쵸? 달성 못한 거죠? 그 다음에 저효율성은 자원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 거죠. 그건 금방 아실 거예요. 예를 보세요. 그러면 저효과성이기 때문에 고객이 사고 싶어 해요? 원한 제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란 거예요. 원하지 않아요. 사고 싶어 하지 않아. 근데 자원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질이 너무 낮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저효율성, 고효과성. 그러면 효과성이기 때문에 고객이 사고 싶어 하죠. 근데 저효율성이에요. 값이 너무 비싸요. 그럼 못 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고효율성, 저효과성은 고객이 사고 싶지 않아, 원하지 않아, 저효과성인데 고효율성, 너무나 질을 높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들을 조금 구별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아직까지 요 얘들은 시험 문제 나오진 않는데 가장 많이 애용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나올 확률 높겠다 싶어요. 그거를 구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와서 아까 8페이지의 4번. 그러면 선생님, 효율성하고 생산성하고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생산성도 자원을 최소한 이용하면서 목표 달성하는 게 생산성이라면서요. 근데 효율성도 같은 개념 아닙니까? 그러면 생산성하고 효율성을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답을 합니까? 질문 많이 들어오거든요. 안 나옵니다. 생산성은 효율성과 효과성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생산성에서 나온다 그러면 생산성은 효율성만 따지는 게 아니라 뭘 포함하고 있다? 효과성도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걸 외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업무성과 측정에 있어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같이 내포하고 있는 게 생산성이라는 거. 그 다음에 5번에서 효과성과 효율성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 상호 보완적이라는 걸 동그라미에서 이게 실제 기출이었었죠.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기능 개념을 갖고 있고요. 동시에 생산성을 따지려면 효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된다는 것으로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효과성과 효율성은 반드시 외우셔야 되겠고요. 좀 더 추가적으로 그 밑에 있는 얘들을 조금 더 보충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